오리지널 실험계획법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계획법의 정의는 실험에 대한 계획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험을 어떻게 행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취하며 어떠한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최소의 실험 횟수에서 최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해서 end-to-end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계획법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실험을 어떻게 행하고, 다시 얘기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하면 샘플링을 어떻게 하고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말로는 실험점 배치를 어떻게 하고 라는 부분인데, 보통 한간에서는 실험계획법 하면 바로 샘플링 기법을 얘기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실험계획법의 정의는 여기 적힌 것과 같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실험계획법 분야에서 쓰는 용어는 일반적인 공학설계에서 쓰는 용어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는 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실험을 실시한 후 데이터 형태로 얻어진 반응치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최적화 기법 이용 설계 또는 최적 설계에서 얘기했을 때 보면 얘가 뭐냐 하면은 목적 함수입니다. y라는 것. 그걸 이제 이쪽에서는 특성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적 설계에서 목적 함수라고 얘기하는 특성치라고 얘기를 한다. 또 하나 인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특성치에 영향을 주는 많은 원인들 중에서 실험에서 직접 취급하는 원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최적 설계에서 설계 변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 변수와 이제 실험계획법 분야에서 인자는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계획법의 경우에는 인자랑 꼭 같이 따라다니는 게 그 각 인자의 수준이 몇 개냐 하는 겁니다. 정의는 실험을 하기 위한 인자의 조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는 인자의 값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험계획법하고 그 일반적인 공학설계랑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험계획법에서는 특성치만을 다루니까, 즉 목적 함수만을 다루기 때문에 unconstrained problem을 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된 겁니다. 다시 구속 조건을 직접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실험계획법과 일반적인 공학설계 기법의 차이고요. 또 한 가지 차이는 최적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설계 변수가 2, 3변수일 수도 있지만 연속 변수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속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하한이 2이고 상한이 5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실수값이 어떤 것든지 가질 수 있는데, 실험계획법에서는 연속 변수더라도 반드시 이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에서 5 사이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4수준을 쓰겠다. 뭐 2, 3, 4, 5 요것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 변수들에도 반드시 그런 식으로 이산화를 해서 그 이산화 목록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뭐 2수준이다, 3수준이다, 4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실험계획법의 정의고 그 분야에서 주로 쓰는 용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잘 알려져 있는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래의 실험계획법의 절차. 제가 자꾸 실험계획법에서 그 원래의 실험계획, 오리지널 실험계획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크게 제 4장에서 얘기하는 실험계획법 이용 설계라는 거는 기본의 오리지널 실험계획법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인 설계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도록 확장한 기술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실험계획법에서 있었던 겁니다 하고 구별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산업체에서 식시그마 교육도 받으시고 디자인 포 식시그마 교육도 받으시고 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돼요? 실험 목적을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성치를 선택을 합니다. 목적 함수 선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계 변수 선택하는 건데 인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근데 반드시 디스크리타이즈를 하니까 수준을 같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최적 설계에서 설계 변수 선택이 된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때문에 내가 설계 문제 정식화가 된 거죠. 따라서 그 다음 뭘 합니까? 실험점 배치를 합니다.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링이 됐으니까 이 점에서 실험하세요 라는 걸 줬으니까 거기서 비싼 실험을 실시하는 거죠. 즉 비싼 실제 실험이나 비싼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돌렸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실험계획법을 적용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산출물을 얻는 거죠. 이렇게 5단계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결과 데이터 제일 5번째 단계, 즉 마지막 단계가 결과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산출물이 뭐냐? 산출물이 4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험계획법을 실시했다? 그럼 4가지의 산출물, 다시 4가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자 및 특성치가 경향평가. 이 얘기는 뭐 설계 변수하고 목적 함수 간의 경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쓰인 것처럼 인자 및 특성치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 경향이 어떤지를 알아낸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가진 설계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산출물의 주요 인자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인자가 특성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영향이 양적으로 어느 정도 큰가를 알아낸다. 이거 양적으로도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인자, 즉 설계 변수의 개수가 10개다 하면 그 중에서 x1부터 x10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특성치, 지금 목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x7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만약에 100%로 따진다 그러면 얘가 50%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인자를 판별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산출물이고요. 이 세 번째 산출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메타모델 생성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인자들과 특성치 간의 관계를 근사로 대체하는 메타모델을 생성한다. 이 메타모델의 동의어가 근사모델 또는 사로깃 모델,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머신러닝 모델, 다 동의어입니다. 이러한 메타모델을 생성한다는 거죠. 메타모델 생성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근사함수니까 이건 입력값을 넣어주면 바로 출력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타모델 생성이 또 중요한 산출물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산출물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계 문제 해를 알고 싶은 거죠. 설계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다시 주요 인자들이 이런 얘기죠. 어떠한 값을 가질 때 이게 이제 최적 설계 값이 되는 거죠. 어떠한 값을 가질 때 가장 바람직한 반응, 그래서 목적 함수가 가장 좋아지는가 하는 걸 알아낸다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설계 도출, 이런 4가지의 중요한 산업체에서 중요한 그와 같은 산출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우리가 원래의 실험계획법의 개념에서 실험계획법 정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왜 샘플링이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실험계획법의 절차를 말씀드렸고, 마지막 단계에서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면 산출물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건 이렇게 산업체 분들이 필요로 하는 4가지 형태의 산출물을 한번 실험계획법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고 나면 얻으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